근데 주기율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오비탈도 똑같고 패턴만 알면 사실은 문제를 풀거나 뭐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아. 이제 그걸 내가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이 주기율표의 의미,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 용어 같은 걸 좀 알아둬야 되는데, 주기율이란 용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질을 주기율이라고 하고, 물질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존재하는 물질들을 연구하다 보니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정리해 보려고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했었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과학자들의 시도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4가지가 다는 아닐 것 같아. 4가지가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4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원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테니까 3개씩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묶어서 뭔가 설명이 가능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3개씩 묶어져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존재한다라고 했던 새쌍원 소설이라는 걸 제안한 사람이 있었고, 그 데베라이너는 사람이 제안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 3개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야. 3개보다 더 많은 애들이 묶여서 비슷한 성질을 드러낸다거나, 어떤 애들은 또 3개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새쌍 이렇게 딱 고정 지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뉴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 이 사람들 원자량 순서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옥타브처럼, 음계처럼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 그 옥타브설이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됐는데, 또 마찬가지야. 8번째마다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8번째가 됐는데 안 나타나고, 뭔가 좀 약간 이렇게 딱 애매하게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적용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정리를 했지. 그래서 그동안 발견된, 이 사람이 연구했을 때가 63종 정도의 원소가 그다음 발견된 상황이었고, 그거를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러니까 질량순이잖아. 질량 순서대로 배치를 하다 보니 진짜 비슷한 성질을 설명할 수가 있어졌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표다.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의 문제점은 원자량 순서로 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야. 그 원자량은 사실 양성자, 중성자가 다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데, 실제로 그 성질하고 관련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성질은 화학적 성질을 말하는 거니까 양성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중성자의 숫자는 일관된 패턴이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으면 이 사람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안 맞네? 그럼 이건 예외인가 보지? 우리 뒤집어서 놓고 성질에 맞춰서 뒤집어 놓고 배치하다 보니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밝혀지겠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비워놓고 이름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여놓고 성질을 앞뒤의 것들, 위아래 것들 가지고 이제 성질 예측을 한 거야. 그래서 뭐 녹는적, 끓는적 같은 것도 찾아보고 이 정도 될 것이다를 예측했는데 정말 그 비슷한 아이들을 찾아내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업적으로 인정을 받았어. 물론 노벨상은 죽어버려서 못 받았지만 약간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지만 원자량으로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그 뒤에 X선을 이용해서 이제 양성자의 숫자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모즐리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성자 수로 원자 번호 결정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는 그런 주기율표를 제안하게 됐다. 그래서 그 지금 쓰는 주기율표는 현대 주기율표라고 불러. 다른 것들은 사실 사람 이름 붙여서 이렇게 설명하거든. 그래서 멘델레이프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라고도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라고 말하진 않아. 현대의 주기율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 이런 패턴으로 주기율표를 발견하게 됐고,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 주기율표 이렇게 생겼잖아. 주기율표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원자의 번호 순으로 배치했다라는 걸 알아둬야 되고, 족이랑 주기가 있다.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같은 족은 같은 세로줄에 위치하는 거지.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물론 과학자들의 어떤 고집 때문에 수소가 여기 금속 라인 위에 올려져 있다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얘네들을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끼리 같은 세로줄에 위치할 수 있게 배치를 했고, 또 같은 가로줄에 위치된 애들도 있잖아. 그것들은 전자 껍질의 숫자가 같은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위치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주기는 지금 현재까지 완성된 정리된 주기율표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그러니까 전자 껍질은 7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18개의 족. 그런데 그 중에 중간에 3족에서 12족까지는 보통 성질 얘기할 때 잘 얘기를 안 해. 지난번에 전자 배치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거의 비슷하게 가잖아. 거의 두 개. s 오비탈을 두 개로 그냥 쭉 고정해서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d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거나 요 밑에 여기 있는 애들은 또 f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면서 역시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거의 동일하게 가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좀 따로 빼고 성질 얘기를 잘 안 하게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은 1쪽, 2족이랑 13족에서 18족 여기에 연결된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차피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도 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것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고 주기율표라는 건 반복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정리해 놓은 표다. 원소를 정리한 표다. 금속과 비금속과 준금속이라는 게 있는데 경계 라인에 있는 얘네들이 요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잖아. 얘네들이 준금속에 해당하는 그리고 밑에 여기서 이제 핑크색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정말 많은 아이들 얘네들이 금속이고 비금속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비금속들은 오른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 비금속 라인에 있어야 되는 수소만 첫 번째 거라서 맨 왼쪽에다 위치시켰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때 주기율표의 구성에서 주기와 족이 있다. 이거 알아두면 되고 같은 주기에 있는 애들끼리는 전자껍질 수가 같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은데 그러면 걔네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 비슷한 반응을 한다. 만드는 물질도 비슷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화합물을 만들고 그런 패턴들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기억해두면 돼. 주기율표의 구체적인 성질들을 배우게 될 거거든. 주기율표의 구체적인 성질을 일단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 수업 시간에 살짝 얘기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반대야.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왼쪽 아래로 갈수록으로 이야기하는 거 하나 있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으로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단 말이야.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서로가 반대의 성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18쪽은 제외시키고 얘기한다는 거지.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딱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애들하고 반응하지 않는 독특한 케이스잖아. 안정적인 상태라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질의 패턴을 이야기할 때 좀 제끼어 놓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빼놓고 얘기를 해.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으로서의 성질이 증가하는 거지. 근데 금속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속이라고 생각하는 패턴하고 좀 다른 거야. 우리는 금속 그러면 철 먼저 생각하잖아. 단단하고 전기를 통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금속성이라고 하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돼. 금속인데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인 거야. 그 금속으로서 반응을 잘하는 성질이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반대쪽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금속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비금속으로서의 반응을 잘하는 거지. 그래서 비금속성이 증가하는. 그래서 금속으로서 가장 금속의 반응성이 가장 금속성이 큰 거는 결국 가장 왼쪽에 위치한 족일 거 아니야. 그래서 1족이 가장 금속성이 크고 반대로 비금속으로서의 성질은 비금속성은 가장 오른쪽인데 18족을 빼기로 했잖아. 17족이 가장 비금속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1족과 17족이 대표적인 비금속성이 강한 아이들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 그리고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금속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응을 한다는 건데 반응을 한다는 건 이온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 물질 자체로 그대로 잘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되는데 금속은 특히나 1족 같은 애들은 원자과 전자 하나잖아. 그걸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금속성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양이온이 잘 된다는 말과 같다.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떼어버려야 되잖아.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전자를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이온화 에너지는 그 원자를 기체로 만들어. 그래서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떼는데 전자를 1몰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뒤에 다시 나올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전자를 뗄 때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전자를 떼기가 쉬우면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되겠지. 전자를 떼기가 어려우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양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떼기 쉽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가면 반대 방향이면 성질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비금속성이 증가하면 완전 반대겠지? 양이온이 잘 되는 거랑 반대 패턴일 거니까 여기는 음이온이 잘 되겠지. 음이온이 잘 되면 오히려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전자를 떼는 건 되게 어려워질 거 아니야? 전자를 떼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오히려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패턴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중간에 엉키는 부분들이 생겨. 뒤집어지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뒤집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겨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꺾였다가 올라갔다 꺾였다 약간 이런 우상향 그래프긴 한데 오른쪽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중간에 약간 뒤집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커진다 작아진다라고 하지 않고 대체로라는 말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왼쪽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작아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어쨌든 같은 주기에 같은 가로줄에서는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이온이 되기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면서 전자를 떼기가 어려워진다.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 더불어서 얘네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런 것도 따진단 말이야. 우리가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할 거거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가도 있는데 원자의 크기를 생각해봐. 원자의 크기가 크다는 결국은 전자가 들어가는 공간을 전자가 더 많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인 거잖아. 사실 전자 껍질은 무한대가 있는데 무한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가면 원자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원자 반지름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원자 반지름에 전자가 많이 들어가면 커지니까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이 많으면 커지는 건 맞아. 그래서 아래로 가면 원자가 점점 커져야 돼. 그런데 어이없게도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면 오히려 반지름은 감소하게 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똑같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가는 거는 껍질이 많아지는 거. 전자가 채워진 껍질이 많아지니까 반지름이 커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이없게 왼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거야. 거꾸로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은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위로 가면 껍질이 줄어드니까 감소하는 건 너무 뻔한데 오른쪽으로 가도 감소해. 왜 이러냐? 왜 그러냐면 전자가 채워지는데 전자가 한 개만 있어도 껍질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 무슨 말이냐면 리튬이랑 플루오린을 비교했을 때 리튬은 3번이고 플루오린은 9번이잖아. 리튬은 1S에 2개, 2S에 하나의 전자가 들어있고 플루오린은 1S에 2개, 2S에 2개, 2P에 7개의 전자가 5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전자 껍질이 2개까지 전자가 들어가 있잖아. 우리가 앞에서는 계속 오비탈에 전자를 채웠는데 이런 성질 얘기할 때는 가끔은 오비탈 말고 껍질을 채운 것처럼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르게도 쓰거든. 1S는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이잖아. K 껍질의 전자가 2개, L 껍질 두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1S의 2개는 K 껍질의 2개. 그 다음에 2S의 2개, 2P의 2개 다 두 번째 껍질이잖아. L 껍질에 7개. 이렇게 써주기도 해. 그럼 지금 리튬이랑 플루오린은 둘 다 똑같이 리튬이랑 플루오린은 둘 다 똑같이 전자 껍질이 2개 들어있는 상태인 거잖아. 2개 있는 상태. 그러면 리튬은 양성자 3개 플러스 핵전화가 플러스 3이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있고 두 번째 껍질 전자가 하나 들어있는. 물론 이 모형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전자그룹 모형은 아니지만 이제 설명하기 좀 좋은 모형이라 이 모형을 많이 써. 이거는 핵도 나타내고 껍질도 나타내서 보어 러더포드 모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형이야. 아직도 많이 사용해. 플루오린도 마찬가지지. 핵전화량이 플러스 9야. 플러스 9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를 물어봤어. 그러면 왠지 느낌상 리튬이 전자 3개고 플루오린이 전자 9개, 리튬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고 플루오린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7개니까 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클 것 같잖아. 그런데 그렇지 않아. 전자는 크기 자체가 되게 작지. 전자가
몇 개 들어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가 들어가 있는 껍질이 몇 개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은 전자 껍질 2개고 얘도 전자 껍질이 2개지. 그리고 그 전자 껍질에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있잖아. 그 마이너스를 핵에서 누가 잡아당기고 있어? 플러스가 잡아당기고 있지. 그런데 리튬은 전자 껍질 2개를 잡아당기는 핵의 전하량이 몇이야? 플러스 3이란 말이야. 근데 플루오린은 전자 껍질 2개를 잡아당긴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야. 그럼 껍질 2개를 당긴다는 측면을 보면 누가 더 세게 당기겠어? 플러스 9가 세게 당기겠지? 전자 껍질 2개를, 전자가 어쨌든 들어있는 껍질 자체가 2개니까 이 핵에서 그 전자 껍질 2개를 다 잡아당기는데, 왜냐하면 여기 요것만 잡아당긴다기보다 얘가 여기 돌고 있는 전체를 다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껍질을 몇 개 당기느냐로 보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훨씬 좀 이해가 돼. 그래서 결국은 이 2개의 원자의 반지름 비교하면 전자 껍질 2개를 핵이 잡아당기는데 플러스 9가 당연히 더 세게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플루오린이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는. 그렇게 되면 설명이 되지. 앞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껍질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 너무 당연해. 그런데 왼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는 이유는 동일한 껍질을 더 작은 핵전하로 잡아당기잖아. 힘이 약하겠지. 그럼 많이 못 잡아당겨. 그럼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똑같은 껍질, 전자 껍질 수가 똑같은데 그때 핵이 더 많아. 핵에 플러스가 더 많이 있어. 그럼 똑같은 전자 껍질을 더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용어 하나가 더 등장하는데 유효핵전하라는 용어가 있어. 핵에 있는 전하가 전자들을 잡아당기잖아. 근데 핵에 있는 전하가 전자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느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의 크기, 요런 의미야. 이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유효한 핵의 전하량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여기 있는 애도 있고 첫 번째 껍질도 있고 두 번째 껍질에도 있잖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애는 플러스 3을 직접 느끼겠지.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는 안쪽에 있는 kop질에서 한번 가로막히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게 잡아당겨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돼. 우리가 그런 걸 유효핵전하라고 해요. 유효핵전하. 여기 플루오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9가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첫 번째 껍질에서 잡아당기는 애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애도 잡아당기게 되겠지. 근데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물론 7개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을 얘가 더 세게 당기고 있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유효핵전하가 크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전자 하나하나를 당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껍질을 통째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이 껍질 2개를 당기는 거고 플루오린은 플러스 9가 껍질 2개를 당기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더 세게 당겨? 플러스 9가 세게 당기겠지. 플루오린의 유효핵전하가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하나하나 늘어나잖아? 그럼 그 껍질이 하나하나 늘어나면 앞에 있는 껍질이 뒤에 있는 껍질을 가로막게 돼. 그래서 핵은 이 안에서 잡아당기는데 하나를 이렇게 가로막히면 상대적으로 세게 잡아당기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약하게 잡아당겨지는 거야. 그래서 껍질이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도 이 유효핵전하, 영향을 미치는 핵의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를 유효핵전하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이게 원자의 반지름하고 또 연관이 있어.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부분들의 연관이 있고, 반지름 얘기해놓고 반지름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얘기를 안 했어. 우리가 반지름 그러면 반지름 어떻게 측정할까? 원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원자의 반지름은 핵에서 중심부에서 끝까지 요 사이의 거리겠지. 근데 정확히 이 라인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 문제야. 왜냐하면 전자가 존재하는 거 우리가 다 뭐로 설명해? 확률을 설명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실 90%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 100%가 아니라. 그럼 사실은 진짜로 전자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랑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하게 딱 잡히지는
않는 거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일 거야 라고 예측은 하지만 정말 거기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크기를 결정할 때 명확한 위치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할 때 원자 하나만 놓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위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원자 두 개를 결합해. 그럼 분자가 되지. 원자 두 개가 결합하고 나면 이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면 핵과 핵은 좀 명확하잖아. 핵과 핵의 이렇게 요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뚝 잘라서 이걸 반지름으로 결정하기로 해.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을 어떻게 정하냐?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분자처럼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두 개가 붙은 다음에 핵하고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값으로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전자가 존재하는 게 확률이잖아. 확률이고 정확하게 경계선이 어디인지 명확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이것들 알고 있으면 돼. 원소의 전자 배치와 주기율이라고 해서 전자 배치의 주기성 나와 있는데 전자가 들어있는 가장 바깥 껍질의 주영자 수는 주기와 같다. 1주기라고 하면 바깥 껍질 하나 있는 거지. 주영자 수 1짜리. 2주기는 껍질 2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오비탈의 전자를 채우게 되면 지난번에 왜 그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거 있잖아. 주기율표에 색깔 칠해놓고 여기는 S 오비탈까지 채워지고 여기는 P 이렇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1족, 2족하고 사실 3족에서 12족까지는 얘기를 안 할 거니까 1, 2 다음에 13, 14 이렇게 쭉 가면 거기에 채워지는 오비탈들의 전자는 첫 번째 1족에 해당하는 애들은 다 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가는 채로 마무리가 되겠지. 2족은 S 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는 채로. 그 다음에 13족은 원자과 전자가 3개잖아.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거의 균형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때 그 앞에 주양자 수는 걔네가 몇 주기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 몇 주기냐가 껍질이 몇 개냐를 또 결정한다. 같은 주기면 전자 껍질 수가 같고 주양자 수가 같다. 그거 기억해 두면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족이 같으면 결국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있는 전자 배치가 같다. 이 말은 원자과 전자의 숫자가 같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가장 바깥쪽에 S 오비탈,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로 원자과 전자 수를 따지고 그걸로 몇 쪽인지 찾아줄 수 있어. 그리고 걔네들이 주양자 수가 몇인지 보여지면 몇 주기인지도 찾을 수 있겠지. 그 주기만큼 껍질이 있다. 껍질에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전자 배치와 원자과 전자 나와 있는데 결국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최외각 전자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것들 중에 실제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의 개수에 의미를 부여하지. 그래서 그걸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18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0으로 놓잖아. 특별히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다. 약간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해 두면 되고. 자, 아까 유효핵전화라는 거 얘기했었잖아. 자, 유효핵전화 용어의 정의는 전자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핵전화라고 했는데 결국은 핵의 전하가 양성자가 있잖아. 걔네들이 전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는 실질적인 값인 거야.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껍질 하나에 전자 하나잖아. 그럼 여기 앞에 가로막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1을 이 전자가 오로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전자를 핵이 그대로 다 잡아당기게 되는 건데 근데 껍질이 하나만 더 있어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오로지 그 핵의 전하를 다 받겠지만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앞에 있는 껍질 가로막잖아. 앞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걔를 가로막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게 잡아당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껍질이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가장 바깥쪽 kop질에 있는 아이들은 결국은 핵의 영향력을 점점점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이 핵의 전하,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핵의 전하를 유효핵전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앞에 껍질이 막으면 좀 그 핵전하가 플러스가 잡아당긴 효과가 감소되잖아.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 이런 용어로 불러요. 그래서 가림 효과, 가리움 효과, 가려막기 효과 뭐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전자가 여러 개가 있고 껍질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양성자들 그 양성자가에 의한 핵전하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영향력이 감소하게 된다. 다른 전자나 다른 껍질 때문에 방해받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실제로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영향은 크지 않고 안쪽에 있는 전자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영향이 커. 그래서 여기 뭐 자신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뿐 아니라 원래는 자기랑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애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별로 크지 않고 안쪽에 있는 애가 방해하는 게 훨씬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는 되게 좀 적은 편. 결국은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많이 가로막는다. 이것들을 기억하면 돼.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어쨌든 이 3번 요게 이제 포인트인데 주기가 똑같잖아? 주기가 같으면 껍질 수가 같지. 주기가 같으면 껍질 수가 같아. 그때 이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우리가 전자 하나하나로 다 따지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껍질 몇 개를 당기냐의 입장으로 보는 게 훨씬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같은 주기면 껍질 수가 같으니까 그럼 그때는 똑같은 껍질을 얼마나 더 강한 핵전하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유효 핵전하가 크다 작다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껍질을 잡아당기는데 핵이 더 세게 당길 테니까 그래서 핵전하가 커지면 번호가 증가하면 당연히 유효 핵전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두면 되고 그래서 그게 얘네들 반지름에 영향을 또 막 미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이런저런 설명이 있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면 유효 핵전하도 주기적인 경향에서 완전히 비례적인 증가는 아니긴 하지만 결국은 어때? 하나의 주기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증가하는 패턴. 같은 주기에서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물론 여기 지금 약간 애매하게 삐끗했지만 뒤집어지진 않았지? 약간 증가 감소가 약간 애매하지만 어쨌든 우상향의 방향에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요런 그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점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고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 핵이 점점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똑같은 전자껍질을 점점 세게 잡아당기면 크기는 어떻게 돼? 반지름은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원자의 반지름이 감소. 그래서 여기 2주기를 비교하면 2주기라고 치면 리튬이 유효액전화가 제일 작잖아. 그럼 제일 약하게 당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오히려 반지름은 제일 커지게 되는 거지. 약간 그렇게 된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돼. 그래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이 결국은 이 유효액전화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유효액전화의 영향도 받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껍질 수에도 영향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유효액전화로 설명하는 것은 같은 주기일 때야. 그래서 같은 가로줄에서는 유효액전화가 증가하면 번호가 커지면 더 세게 당길 거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할 건데 근데 같은 조기 점점 이렇게 아래로 가면 반지름이 점점 커지거든. 왜냐하면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점점 많아지지. 껍질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 이 두 가지가 원자의 반지름에 영향을 준다. 기억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주기적 성향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지.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를 그냥 같은 주기는 어떻다. 이건 같은 가로줄 비교하는 거고 같은 족이 어떻다. 이건 같은 세로줄 비교하는 거지. 얘 줄줄이 따로 비교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이유가 뭐냐? 왼쪽으로 갈수록 이건 유효 핵전화로 설명할 수 있고 아래로 갈수록은 전자 껍질수로 설명할 수 있다. 비교해서 기억하면 돼. 그래서 반지름의 주기적 성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려놓은 것 뿐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여기 지금 같은 주기잖아.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반지름이 점차 감소하지.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족에선 어때? 같은 족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껍질이 많아지지. 그래서 점점 반지름이 증가하는 요 패턴을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자만이 아니라 이온하고도 비교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알아야 돼. 원자 반지름은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래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온은 좀 달라. 이온은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잖아.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양이온은 또 음이온은 또 달라.
양이온 같은 경우 뭐 나트륨 같은 거 생각해보자. 나트륨은 11번이야. 원래 1S에 2개, 2S에 2개, EP에 6개, 3S에 하나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겠지? 그럼 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하나를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온이 되겠지? 얘가 양이온이 되면 K 껍질 2개랑 L 껍질 8개 남아있지만 M 껍질에 하나는 버리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양이온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게 되지.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반지름은 어떻게 돼? 뒤에 있는 껍질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전자 껍질이 3개 있다가 2개가 됐어. 그리고 전자도 하나 줄었어. 그럼 핵의 전하량은 그대로 있는데 껍질도 줄고 전자도 줄었으니까 더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그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오히려 감소하게 되겠지.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원래 원자일 때보다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더라. 왜 그래? 라고 하면 왜?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전자 껍질이 줄어드는 게 너무 보여.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감소하는 거는 너무 알겠어. 근데 이제 음이온은 또 좀 다르다는 거지. 예를 들어 플로린 있어. 9번이야. 1S에 2개, 2S에 2개, EP에 5개 이렇게 있지. 자,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지금 K 껍질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잖아. 7개를 8개로 만들고 싶잖아. 그래서 어디서 전자 하나 가져다가 이 p-오비탈 채우면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1S에 2개, 2S에 2개, EP에 6개. 다시 말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채우면서 음이온 만들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갈 수가 있어. 만족스러워. 전자 껍질의 수의 변화가 전혀 없어. 그럼 도대체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거야. 틀린 거 찾았어요. 8이 아니라 9네. 이렇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지. 우리가 보통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얘를 그린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치 전자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비워놨었던 것처럼 그림을 그리잖아. 근데 실제로는 어떻겠어? 일부러 자리를 비워놓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실제로는 어떠냐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가 들어있는데 그 7개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요즘 약간 균형이 안 맞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거기 공간을 7개가 나눠가는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움직이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근데 7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랑 다르니까 하나를 더 가져왔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올 건데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들이 이렇게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한 개가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에 똑같은 전하를 띠는 애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 반발력이 커지잖아. 근데 반발력이 커지는 거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반발력을 좀 줄여야 되겠지. 반발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거리를 띄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공간에서 하나가 더 들어오니까 걔가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만큼 벌려주는 거지.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자가 하나 들어오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게 돼. 그럼 그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반지름은 커지게 되겠지.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오히려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원자의 그 이온의 반지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플로린화 이온이 반지름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양이온이냐 음이온이냐를 우리가 사실 걔가 반지름이 커지냐 작아지냐 보고도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 어떤 원소인지 몰라. 그런데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 줬단 말이야. 이온 반지름이 오히려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 그럼 걔는 양이온이 되는 애겠지. 오히려 커졌어. 음이온이 되는 애겠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 이유가 두 가지 다른데 양이온이 될 경우에는 전자를 떼어내면서 껍질도 같이 줄어드니까 반지름이 감소하는 거고 음이온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가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는데 껍질도 늘어나지 않았지만 걔네들이
똑같은 전하를 띠는 애가 들어오면서 반발력이 너무 커져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다. 얘가 붕괴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지. 늘려주면서 공간을 확보하니까 크기가 오히려 커지더라.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이온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어떤가를 막 그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봤더니 지금 봐. 선생님이 나트륨이랑 플로우린을 비교했잖아. 나트륨 이온이랑 플로우린화 이온이 전자가 똑같아. 그치? 그러면 나는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얘네 둘 사이의 크기도 비교해 줄 수 있어. 얘네 둘은 지금 전자 배치가 똑같잖아. 1s에 2개, 2s에 2개, 2p 6개. 동일한 전자 배치 누구?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동일하게 가고 있지? 그럼 전자 배치가 똑같아. 그럼 껍질 수도 같고 전자도 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 얘네들의 핵 전하량이 다르지. 그럼 똑같이 껍질 2개를 당길 건데 누가 더 세게 당기겠어? 나트륨 이온이 훨씬 세게 당기겠지. 그러니까 세게 당기면 크기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번호는 나트륨 이온이 더 큰데 얘가 이온이 되고 나면 껍질을 버리게, 나트륨의 경우에 껍질이 버려졌고 플로우린의 경우에 전자가 들어오면서 반지름이 오히려 커졌는데 이게 상황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온이 됐는데 전자가 똑같잖아. 이런 거를 등전자 이온이라고 부르거든. 이 등자가 같을 등자야. 전자의 숫자가 같게 배치된 이온이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등전자 이온인 거야. 그럼 걔네들이 가지게 되는 전자의 껍질이나 이온이 가지게 되는 전자의 껍질이나 전자수가 같아지면 그 다음에 크기는 핵전하로 결정되겠지. 유효핵전하가 어떻게 되느냐로 결정을 해서 크기를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나트륨이랑 원래 플로우린은 크기가 어떻겠어? 얘는 3죽이고 얘는 2죽이잖아. 원래 나트륨이랑 원래 플로우린의 크기는 당연히 나트륨이 훨씬 크겠지. 껍질이 3개니까. 그런데 이온이 되고 나면 오히려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원칙은 똑같아. 원칙은 결국은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유효핵 전하, 핵의 전하, 핵이 얼마나 세게 당기냐.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 몇 개냐. 핵이 얼마나 세게 당기냐. 이 유효핵 전하는 전자 껍질 수가 같을 때 비교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아까 이온 2개 요거 비교한 거는 얘네들이 전자 껍질 수가 같잖아. 이온 전자 수도 똑같지. 그러면 핵의 전하가 어떠냐. 유효핵 전하를 가지고 걔네들의 반지름 비교해 줄 수 있는 거지.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 원자 힘몰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거야. 전자를 떼어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해? 필요하지. 그러니까 전자를 떼기 쉬우면 에너지 조금만 줘도 되고 전자를 떼기 어려우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보니 양이온이 잘 되면 이온화 에너지는 작고 양이온이 잘 안 되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거로 걔네들의 성질도 비교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결국은 양이온이 잘 되는 왼쪽 아래 패턴으로 갈수록 대체로 감소한단 말이야. 이 대체로라는 게 문제인 거야. 대체로. 100% 똑같이 아니야. 뭔가 변화가 있어. 왜 변화가 있냐 하면 오비탈의 전자 배치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여기 그래프 봐봐. 그래서 지금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있는데 빨간 선 2주기, 초록선 3주기잖아. 2주기랑 3주기랑 비교했더니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더 작지.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은 이유가 뭐겠어? 더 아래쪽에 있어서 핵에서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 힘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지. 껍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게 맞아. 그런데 그건 맞는데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이런 애들. 여기 뒤집어지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지. 도대체 왜 이러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주기성의 예외가 2족하고 13족 사이랑 15족하고 16족 사이에 나타나는데 그게 요 밑에 설명이 있어. 우리가 대체로라는 말을 안 쓰면 안 되는 이유가 2족, 13족 사이의 차이. 그 다음에 15, 16족 사이의 차이 때문이야. 2족하고 13족은 대표적으로 뭐 이제 베릴륨이랑 붕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그네슘이랑 알루미늄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자를 집어넣으면 베릴륨은 4번이란 말이야. 1s에 2개, 2s에 2개, 2p가 아니지. 1s에 2개, 2s에 2개 이렇게 들어있는 애고 그 다음에 붕소는 5번이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애야. 전자를 하나 뗀다고 생각해봐. 전자를 하나 떼면 붕소는 얘를 떼겠지. 근데 베릴륨은 S 여기에 얘를 뗄 거 아니야.
근데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전자 배치에서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좋아해. 꽉 채우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균형적으로 절반 딱 채워지는 거 좋아해. 근데 지금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 ES 오비탈 한 칸짜리가 꽉 차 있었잖아. 이거 꽉 차 있는 걸 하나를 떼야지 되는 거고, 붕소 같은 경우에는 ES는 꽉 차 있고 EP에 여기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딱 떼버려. 그럼 요걸 떼면 요 안에가 꽉 찬 채로 끝나지. 뭐가 더 좋겠어? 요거 하나, P 하나 떼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베릴륨보다 붕소가 전자를 떼기가 더 어려워야 하지만 오비탈의 전자 배치의 패턴상 떼고 나면 얘는 이게 ES가 꽉 찬 채로 끝나고 저 베릴륨은 꽉 차 있던 애를 하나 떼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야. 뭐가 더 안정적이냐? 얘가 더 선호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꽉 차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떼는 게 더 좋다. 순서상으로는 베릴륨 13족을 떼는 게 더 어려워야 되지만 전자 배치의 패턴상 떼는 걸 더 좋아하게 되더라.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균형 맞추냐? 균형 깨냐? 꽉 채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돼. 쎄도 그렇고 그 뒤에 15, 16쪽도 마찬가지야. 15, 16쪽은 질소랑 산소로 나와 있거든? 얘 똑같잖아. 질소는 1S에 2개, 2S에 2개, EP에 3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애잖아. 산소는 1S에 2개, 2S에 2개, EP에 4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얘는 전자 배치 봤더니 원래 전자 배치가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질소 굉장히 균형적으로 채워져 있지. 다 하나씩 다. 근데 산소는 사실 균형은 좀 안 맞아. 여기서 하나를 뗀다면 질소는 얘를 뗄 거 아니야. 근데 산소는 얘를 떼겠지. 산소는 오히려 전자를 뗐더니 균형이 딱 맞았는데 질소는 균형을 깨버리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산소의 전자를 떼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그래서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이게 산소랑 질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족들의 문제가 돼서 결국은 여기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더라.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번호가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커지긴 해. 여기 꺾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같은 주기에서 비활성 기체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커요. 왜? 옥텟을 형성하고 있잖아. 얘는 뭐 그냥 완전 만족스러운데 거기서 하나를 떼 힘들겠지. 당연히 비활성 기체께 제일 떼기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아이가 있어. 순차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전자를 계속 하나씩 떼보는 거야. 하나 떼고 또 떼고 또 떼고 계속 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해 주는 거거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아무거나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 마그네슘이라고 치자. 마그네슘 12번이잖아. 그러면 마그네슘은 양성자가 12개 있지. 원래 전자가 12개 있었겠지. 여기서 한 개를 떼. 그러면 플러스 12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1 될 거 아니야. 첫 번째 전자를 떼었으니까 그때 에너지를 2라고 하는데 전자를 계속 뗄 거잖아.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이름 번호를 붙여. 그래서 맨 처음에 전자 하나를 떼는 거를 E1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해. 또 하나 뗄 수 있잖아. 양성자는 그대로 있겠지만 전자가 이렇게 됐어. 이건 E2 두 번째 떼는. 그러면 E1하고 E2를 비교해 볼 수 있어. 첫 번째 떼는 게 어려울까? 두 번째 떼는 게 어려울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2에서 하나 떼는 게 어려울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11에서 하나 떼는 게 어려울까?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가 하나 줄었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얘를 당기는 상대적 세기는 더 세지겠지.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면 사실 하나씩 당기는 꼴인 거잖아. 근데 플러스 10이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 11만 있으면 한 개 이상씩 당기는 효과가 나타나잖아. 더 세게 당기게 되는 거야. 더 세게. 그래서 그 다음에 떼는 게 당연히 더 힘들어. 그래서 이 2원보다 2,2가 당연히 커져. 보통 한 배 정도 커지거나 1.5배 정도 커지거든. 값이. 그래서 계속해서 값이 증가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한 번 더 뗄 수 있지. 한 번 더 떼면 E3겠지. 그런데 문제는 전자가 10개 있어. 전자 10개. 1S에 2개, 2S에 2개, EP에 6개잖아. 누구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랑 똑같지. 2개를 뗐더니 옥텟이 됐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되게 좋아하면 떼기가 너무 싫어. 그러면 앞에서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앞에서 보통 증가하는 게 뭐 한 배, 두 배 정도 증가하는 거면 얘는 5배에서 10배 정도 에너지가 증가해. 그래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이 순차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 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한 어떤 포인트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떼도 괜찮은데 그 다음은 떼면 안 돼. 그 직전까지의 개수가 걔네들의 원자과 전자의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급격히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걸 보였을 때 거기 선에서 그 전에까지의 개수가 걔 원자과 전자구나, 몇 쪽이구나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족 원소는 하나 떼면 옥텟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번째 때 급격히 증가하겠지. 2족은 2개까지는 떼도 돼. 그러고 나서 옥텟이 돼. 그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갈 때 급격히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증가는 어디서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냐? 수치를 보고 아 얘가 몇 쪽이구나.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찾을 수 있고 내가 얘네들을 안정한 이온으로 만들려면 안정된 이온은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거야. 그럼 얘는 안정된 이온을 만들려면 하나만 떼면 되지. 그때 필요한 건 2원의 에너지겠지. 근데 2족은 안정된 이온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 따라가려면 2개 떼야 되잖아. 얘는 안정된 이온이 되려면 하나를 떼고 또 떼야 되니까 요 에너지가 다 필요하게 되겠지. 그 세 번째, 얘 같은 경우도 3개를 떼면 안정된 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13족 같은 경우에는 제1 이온화 에너지, 제2 이온화 에너지, 제3 이온화 에너지를 다 더해야 요만큼이 다 들어가야 안정된 이온이 되겠지. 요렇게 기억해두면 돼. 몇 개를 떼느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안정된 이온을 찾을 수 있고 안정된 상태가 깨지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수치를 보고 우리가 대략 아, 이 정도면 얘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구나 이런 거를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3주기 원소 A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 지금 4개까지 띄었지. 4개까지 띄었는데 첫 번째 띄었을 때 738이고 두 번째 띄었을 때 1451 대충 몇 배야? 2배 정도 되잖아.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야. 그리고 1451에서 7730 이거 한 5배 정도 커지잖아. 여기는 또 1.5배 정도 되는 거지. 어디서 급격히 증가했어? 여기서 급격히 증가한 거 알 수 있지. 5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거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2개에서 세 번째는 안 돼. 그럼 2개까지는 떼도 된다. 원자과 전자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 상태 이런 3주기라고 했잖아. 3주기잖아. 원자과 전자가 2개면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하고 3S에 2개 이렇게 돼 있는 애네. 그럼 얘는 홀전자가 바닥 상태 홀전자는 하나도 없지. 0. 그리고 네온과 같은 전자수가 되는 이온. 지금 네온 비활성기체 전자 배치 따라가려면 몇 개 떼어야 돼? 2개 떼어야 되잖아. 그럼 에너지가 얼마 필요해? 738 더하기 1451.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지. 2개를 다 띄어야 되니까. 되겠어? 두 번째만 띄는 게 아니라 2개를 다 띄는 거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틀렸고. 그럼 맞는 거는 니은 하나밖에 없는 거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뭐 순차 이온화 에너지로 뭘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앞에 선생님이 이온화 에너지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할 거는 다 했어. 주기율표는 끝났어.